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업 전에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주문하실 때 주로 그란데 사이즈를 고르시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란데 사이즈를 고른 것은 정말 과연 여러분의 자유의지였을까요? 오늘 수업은 나모구 첫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여러분의 대부분이 그렇게 믿고 계셨을 거예요. 아침에 옷을 선택하고 점심 메뉴를 결정하고 이 강의를 듣기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제 강의를 듣기까지 여러분은 우리는 수백 가지의 크고 작은 선택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모든 선택들이 순수한 자유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설계된 것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말이죠.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댄 에리얼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있다는 인식은 현실보다는 우리의 욕망과 더 관련이 있다. 방금 스크린에서 보신 질문, 스타벅스의 그란데 사이즈. 이 질문의 답은 오늘 강의의 2부가 끝날 때쯤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이 모순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군가 강요하면 반발심부터 생기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선택의 과부하를 끔찍이 두려워합니다. 이 모순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유명한 잼 실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쉬나 아이엔가르와 마크 레퍼가 캘리포니아의 한 고급 식료품점에서 잼 시식 코너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주말, 그들은 24가지의 이국적이고 멋진 잼들을 화려하게 진열했습니다. 망고 라임 잼, 스트로베리 바질 잼처럼요. 고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매장을 지나가던 고객의 60%가 멈춰 섰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이건 무슨 맛이죠? 그들은 잼을 맛보고 구경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잼을 샀을까요? 멈춰서서 시식까지 했던 고객들 중 단 3%만이 잼을 구매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결정 장애에 빠진 겁니다. 24가지 선택지 앞에서 길을 잃은 거죠.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다음에 사자. 연구팀은 다음 주말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24가지 잼을 모두 치우고 단 6가지의 기본적인 잼만 올려놓았습니다. 딸기잼, 블루베리잼, 오렌지 마멀레이드처럼 아주 익숙한 것들이었죠. 이번엔 어땠을까요? 진열대가 덜 화려했기 때문에 멈춰선 고객은 40%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멈춰선 40%의 사람들 중에서 무려 30%가 잼을 구매했습니다. 여러분, 선택지를 4분의 1로 줄였을 뿐인데 실제 구매율은 10배가 폭증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파고들 첫 번째 모순이자 마케터로서의 가장 강력한 기회입니다. 고객은 입으로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선택권을 더 주세요. 하지만 그들의 지갑은, 그들의 행동은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이 고민의 지옥에서 구해주세요. 나에게 쉬운 선택을 주세요. 그래서 이 고객의 모순적인 비명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선택 설계입니다. 이 단어를 세상에 알린 사람이 201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입니다. 그들의 유명한 책을 아시나요? 너찌는 팔꿈치로 쿡 찌르다는 뜻이죠. 강제로 미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 슬쩍 쿡 찌르는 겁니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세상에 중립적인 설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캐럴린이라는 가상의 학교 식당 관리자를 예로 듭니다. 캐럴린은 학생들이 좀 더 건강한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캐럴리는 메뉴 배치를 고민합니다. 그녀 앞에는 과일과 초콜릿 브라우니가 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여러 가지겠죠. 첫 번째 선택, 아이들의 눈높이에 가장 손이 닿기 쉬운 황금 구역에 달콤한 초콜릿 브라우니를 놓습니다. 과일은 저쪽 구석 잘 안 보이는 곳에 치워둡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당연히 브라우니 소비가 폭증할 겁니다. 두 번째 선택, 그 황금 구역에 신선하고 색깔이 예쁜 과일을 놓습니다. 브라우니는 손을 높이 뻗어야 하는 맨 위 칸에 놓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과일 소비가 폭증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캐럴리는 과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나는 중립을 지키겠다 라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녀가 어떤 순서로 음식을 놓든, 심지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아무렇게나 놓자 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조차도 그녀는 어떤 방식으로든 학생들의 선택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웹사이트에서 가입하기 버튼을 왼쪽에 놓든 오른쪽에 놓든, 그 버튼을 빨간색으로 만들든 녹색으로 만들든, 여러분의 가격표를 3가지로 제시하든 2가지로 제시하든 여러분은 이미 나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 어차피 중립적인 설계가 불가능하다면 우리의 임무는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즉 고객이 우리가 원하는 선택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기술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여정은 이렇습니다. 1부, 우리는 왜 속는가? 먼저 우리 뇌의 치명적인 버그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부, 선택을 조종하는 설계의 3대 무기, 그 뇌의 버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 선택지를 압도적으로 매력적이게 만드는 3가지 강력한 설계 무기를 배울 겁니다. 3부, 보이지 않는 손, 타인의 시선, 즉 사회적 영향력이 어떻게 우리의 지갑을 여는지, 그 2가지 강력한 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부, 실전 설계,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실제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마케팅 현장에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이 강력한 힘을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전 팁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1부, 우리는 왜 속는가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1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제는 우리는 왜 속는가입니다. 서막에서 고객은 선택의 과부하를 두려워하며 쉬운 선택을 원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고객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계를 하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설계할 대상, 즉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뇌는 생각만큼 합리적이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뇌는 버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우리 나무구 첫 수업 때 학습 내용 말입니다. 그때 제가 인간은 일상생활에서의 대부분의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늘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정보 처리 능력에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정확하지만 빠른 판단이 생존에 더 유리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다고 하죠. 오늘은 이 점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해드리고자 합니다. 행동경제학으로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데니얼 카너먼 교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방법, 즉 정보 처리 방식이 2가지가 있다는 이론을 정립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정확하진 않지만 생존에 유리하며 직관적이고 빠른 시스템 1, 그리고 훨씬 정확하고 논리적이며 느린 정보 처리 방법 시스템 2, 이렇게 2가지입니다.
지난 1강에서 이론적인 베이스는 충분히 말씀드렸으니 이번 수업에서는 이 이론 자체를 설명하는 수업이 아니니 이들 정보 처리 방식들을 코끼리와 그 위에 올라탄 기수로 비유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위를 거대하고 제멋대로인 코끼리라는 녀석으로 시스템 2를 이 거대한 코끼리 위에 올라탄 작고 이성적인 기수로 비유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늘 그렇지만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특히나 오늘 수업은 마케팅 실무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만한 팁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Once upon a time, 태초부터 우리 뇌 안에 살고 있는 코끼리와 작은 기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는 2명의 존재가 살고 있습니다. 저 위에 올라탄 작고 이성적이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쓰는 기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 2입니다. 이 기수는 느리고 논리적이며 작동시키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합리적이다. 나는 논리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믿는 그 자의식이죠. 제가 만약 여러분께 17 곱하기 24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의 뇌 속에서 바로 그 기수가 아주 힘겹게 계산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저 기수가 타고 있는 코끼리입니다. 이 코끼리가 바로 시스템 1입니다. 이 코끼리는 거대하고 강력하며 빠르고 자동적이고 감정적이며 직관적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2 더하기 2는? 이라고 물으면 4라는 답이 여러분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즉각 떠오르죠? 그것이 바로 코끼리가 한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저 똑똑하고 합리적인 기수라고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 선택의 90% 이상은 저 작고 연약한 기수가 아니라 저 거대하고 제멋대로이며 감정적인 코끼리가 합니다. 그리고 이 코끼리는 논리가 아니라 휴리스틱, 즉 직관적인 지름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이 거대한 코끼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쉽게 함정에 빠지는지 그 치명적인 3가지 함정, 3가지 버그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코끼리를, 여러분의 직관을 지금 바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기 린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린다는 31살 독신이며 매우 총명하고 자기주장이 강합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차별과 사회정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반핵 시위에도 참여했습니다. 자, 린다라는 사람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질문입니다. 린다의 현재 직업으로 다음 중 더 가능성이 높은 쪽은 무엇일까요? 1번, 린다는 은행원이다. 2번, 린다는 은행원이며 페미니스트 운동가이다. 여러분의 코끼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솔직하게 2번. 린다는 은행원이며 페미니스트 운동가이다가 린다의 모습과 더 어울리고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분이 손을 드셨지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방금 연결 오류라는 아주 기초적인 논리적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아니, 왜죠? 이게 왜 함정이죠? 이 그림을 보시죠. 논리적으로 페미니스트인 은행원은 은행원이라는 더 큰 집합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2번의 확률이 1번의 확률보다 통계적으로 절대 높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렇게나 많은 분들이 2번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손을 들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버그, 대표성 휴리스틱입니다. 우리의 기수는 저 벤 다이어그램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코끼리는 통계를 혐오합니다. 코끼리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1번, 그냥 은행원이라는 옵션은 우리가 방금 들은 린다의 프로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즉 대표성이 없는 아주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2번 은행원이지만 페미니스트 운동가라는 옵션은 그렇지, 철학을 전공하고 사회정의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린다의 삶과 완벽하게 들어맞는 너무나 그럴듯한 이야기죠.
시사점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통계적 확률보다 그럴듯한 이야기에 속습니다. 마케팅은 이 힘을 매일, 매 순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픽업 트럭을 보면 터프하고 근육질이며 야외 활동을 즐기는 남성을 떠올릴까요? 광고가 수십 년간 픽업 트럭, 터프한 남성이라는 대표성을 우리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픽업 트럭 구매자가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평범한 사람인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말이죠. 대표성 휴리스틱 사례를 3개만 더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SUV입니다. SUV는 움직이는 성으로 가족을 지키는 아빠의 선택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광고는 어린아이, 반려견, 따뜻한 노을, 보호막 같은 그래픽을 반복 노출하며 SUV는 요새다 라는 표식을 심어줍니다. 실제 안전성은 차종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스펙보다 가족을 지키는 아빠는 SUV와 같다 라는 대표성 서사를 기억합니다. 고객의 정체성과 연결된 장면 언어가 SUV 이미지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그릭 요거트 단백질 바입니다. 헬시 앤 피스는 의지가 강한 나의 상징이죠. 흰색, 파란색 패키지, 큰 프로틴 숫자, 운동 브이로그 협업은 이걸 고르면 나도 헬시한 사람이 된다는 대표성을 심어줍니다. 실제 성분표는 제품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라벨의 큰 숫자와 바디 프로필 영상에 끌립니다. 목표 고객의 이상 자아를 청각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패키지, 촬영 톤, 숫자 배치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대표성을 설계하면 코끼리는 성분표보다 정체성에 반응합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 세제입니다. 초록 잎이 개무해 더 좋은 선택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초록색, 잎사귀, 자연 유래라는 단어만 봐도 마음이 놓이는 이유는 광고가 아기 피부, 파란 하늘, 깨끗한 강을 보여주며 안전하고 착하다는 대표성을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자연 유래가 항상 더 안전하거나 세정력 최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녹색, 잎사귀, 물방울 사운드에 즉각 반응합니다. 이는 자연선이라는 오래된 이야기 틀 때문입니다. 기능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각 상징, 촉각 언어, 환경 사운드까지 총체적으로 설계하여 착한 선택을 하는 나의 대표성을 강화하세요. 실제 인증과 스토리를 함께 제시하면 강력한 설득 메시지가 됩니다. 코끼리는 논리가 아닌 그럴듯한 이야기의 몽타주로 움직입니다. 대표성을 먼저 설계하고 증거로 보강하면 코끼리도 움직이고 기수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 두 번째 뇌의 버그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의 코끼리에게 한번 물어보죠. 미국에서 상어의 공격을 받아 사망할 확률과 저 코코넛 나무에서 떨어진 코코넛에 맞아 사망할 확률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상어라고요? 당연히 상어겠죠? 영화 조스도 있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코코넛입니다.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코코넛에 맞아 사망할 확률이 상어에 물려 사망할 확률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15배나 더 높습니다. 심지어 소에 받쳐 죽을 확률은 상어보다 22배나 더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해변에 갈 때 코코넛 나무 밑에 돗자리 까는 것은 걱정 안 하면서 바다에 발 담그는 것은 그렇게 끔찍하게 두려워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10년간 충격, 코코넛에 맞아 관광객 사망 이런 뉴스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스티븐 스필버그의 조스 같은 영화, 해운대식인 상어 출몰 같은 자극적인 여름철 뉴스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쉽게 떠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버그, 가용성 휴리스틱입니다. 미디어 업계에는 이런 격언이 있죠. If it bleeds, it leads. 즉, 피가 나면 그것이 특종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 빈도가 얼마나 높은지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얼마나 쉽게 떠오르는지를 기준으로 위험과 확률 그리고 가치를 판단합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뇌는 실제 빈도가 얼마나 높은지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얼마나 쉽게 퍼뜩 떠오르는지를 기준으로 위험과 확률, 가치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나면 특종이라고 기자들 사이에서 도는 이야기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끄는 이야기들은 우리 기억에 엄청 크고 깊게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어와 코코넛 중에 당연히 상어 때문에 사람이 더 많이 죽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것을 이용 가능성 혹은 가용성 혹은 회상용이성 휴리스틱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기억에 크게 남아있다던가 혹은 최근 많이 들은 브랜드나 사건들, 트렌드 등등이 빨리 떠오르게 되면 마치 우리 뇌는 빨리 떠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 또는 빨리 떠오르는 것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케팅 적용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고객이 왜 여러분의 제품을 사야 하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고객의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상세 페이지에 그토록 공들여 넣는 수백 개의 생생한 고객 후기, 극적인 비포 애프터 사진,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성공 사례의 가용성을 높여 고객의 코끼리를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일부에서 우리는 뇌가 이성적인 기수가 아닌 거대하고 게으른 코끼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성적인 기수가 아닌 거대하고 게으른 코끼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에게는 일부에서 말한 버그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뇌에는 절대적인 가치 측정기가 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프레젠터의 가격이 얼마가 적당할까요? 5만원, 10만원, 30만원? 모르시겠죠? 이 생수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편의점에서는 1,000원이지만 최고급 호텔에서는 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물의 진짜 가치는 얼마입니까? 정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아는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가치를 모른다. 우리는 오직 비교를 통해서만 가치를 추정할 뿐이다. 우리의 코끼리는 항상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다른 건 얼마지? 이것이 바로 2부의 핵심입니다. 만약 우리의 뇌가 비교를 통해서만 가치를 판단한다면 마케터인 우리가 고객이 무엇과 비교할지 그 비교의 기준을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지갑을 매일 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설계의 3대 무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입니다. 이 또한 댄 에리얼리 교수가 MIT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가 이코노미스트지의 실제 구독 옵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이걸로 실험을 해보기로 하죠. 자, 그가 첫 번째 그룹의 학생들에게 2가지 선택지를 줬습니다. 웹 구독 1년에 $59, 프린트 플러스 웹 구독 1년에 $125. 자, 여러분이 MIT 학생이라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학생들은 똑똑하죠. 그리고 보통은 돈이 없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68%의 학생들이 싼 1번 웹 구독을 선택했습니다. 단 32%의 학생들만이 비싼 2번 프린트 파스 웹 구독을 골랐죠. 아주 합리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댄 에리얼리는 2번째 그룹의 학생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지를 하나 추가합니다. 웹 구독 $59, 프린트만 구독
$125, 프린트 파스 웹 구독 $125. 자, 잠시만요. 저기 2번 옵션을 자세히 보시죠. 프린트만 구독에 $125. 그런데 3번은 프린트에다가 웹까지 주는데 똑같은 $125입니다. 이게 뭐죠? 누가 도대체 저 2번 옵션을 고르겠습니까? 이건 실수로 넣은 가격이 아닐까요? 완전히 쓸모없는 옵션입니다. 바보 같은 옵션이죠? 그렇죠? 과연 그럴까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학생들은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1번, 싼 웹 구독을 선택한 학생은 68%에서 16%로 추락했습니다. 자, 그럼 모두의 관심사, 저 바보 같은 2번 옵션, 프린트만을 선택한 학생은 몇 명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0명. 아무도 단 한 명도 그 옵션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3번 옵션을 보십시오. 가장 비쌌던 3번 프린트 파스 웹 구독을 선택한 학생이 32%에서 84%로 폭발했습니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완전히 쓸모없어 보이던 그 바보 같은 미끼 옵션 하나가 가장 비싼 타겟 옵션의 판매율을 32%에서 84%로 무려 163%나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무기입니다. 바로 유인 효과입니다. 혹은 비대칭 지배 효과라고도 하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유는 우리의 뇌, 우리의 코끼리가 어려운 비교는 끔찍하게 싫어하고 쉬운 비교는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미끼가 없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웹 $59 vs 프린트 플러스 웹 $125. 이건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65,000원을 더 내고 굳이 종이 잡지를 받아야 하나? 나는 종이 잘 안 읽는데 가성비가 뭐지? 이건 마치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치와 가격이 충돌하죠. 우리의 코끼리는 이런 복잡한 계산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 몰라. 그냥 싼 거 사? 하지만 저 바보 같은 미끼가 등장하는 순간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의 뇌는 더 이상 와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비교를 포기합니다. 대신 와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프린트만 $125 vs 프린트 파웹 $125. 이건 쉬운 비교입니다. 이건 사과와 더 크고 맛있는 사과를 비교하는 겁니다. 잠깐만, 는 프린트만 $155인데 는 똑같은 가격에 65,000원짜리 웹구독을 공짜로 준다고? 압도적으로 좋잖아. 여러분, 저 바보 같은 미끼의 유일한 임무는 팔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미끼의 유일한 임무는 스스로를 희생해서 우리가 진짜 팔고 싶었던 저 3번째 옵션을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놓치면 바보가 되는 압도적으로 좋은 거래로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매년 애플 키노트에서 보는 바로 그것입니다. 128GB, 256GB, 512GB. 가장 싼 128GB는 웹 구독 $59입니다. 이걸로 충분할까? 불안하게 만듭니다. 가장 비싼 512GB는 프린트 플라웨 $125입니다. 와, 너무 비싼데. 하지만 저 중간에 있는 256GB, 저것이 바로 미끼이자 타겟입니다. 저 256GB 옵션은 128GB를 저건 좀 너무 작아 보이는데 라고 느끼게 만들고, 동시에 512GB를 저것보단 이게 합리적인 업그레이드네 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우리가 중간을 선택하도록 완벽하게 설계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무기, 유인 효과의 사촌격인 타협 효과입니다. 여러분이 근사한 레스토랑에 중요한 비즈니스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와인 리스트를 건넵니다. 김 교수님이 와인 좀 골라주시죠. 가장 스트레스 받는 순간 중 하나죠. 리스트를 엽니다. 와인들이 쫙 있습니다. 가장 싼 와인 3만원, 두 번째 와인 5만원, 세 번째 와인 9만원, 가장 비싼 와인 30만원. 자,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코끼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3만원짜리를 고를 수 있습니까? 아마 못 고를 겁니다. 왜죠? 아니, 이 중요한 자리에서 내가 짠돌이처럼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럼 30만원짜리를 고를 수 있습니까? 아니, 이건 내 돈도 아닌데 내가 호구처럼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 극단을 병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이것을 극단 회피라고 부릅니다. 극단은 위험입니다. 가장 싼 것은 사회적 지위를 잃을 위험. 가장 비싼 것은 경제적 손실을 볼 위험. 그래서 우리의 코끼리는 가장 안전한 선택,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선택, 즉 중간에 있는 저 5만 원짜리나 9만 원짜리를 타협점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와인은 언제나 두 번째로 싼 와인입니다. 자, 이 타협 효과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오늘 강의의 서막을 열었던 그 질문의 답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1990년대 스타벅스의 컵 사이즈는 3개였습니다. Short, Tall, Grande. 자, 방금 극단 회피를 배운 여러분, 90년대 사람들은 이 3가지 사이즈 중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주문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Tall 사이즈였습니다. Short는 너무 작고 Grande는 너무 커 보이니까 가장 안전한 중간인 Tall을 골랐던 겁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란데의 마진이 훨씬 좋았거든요. 스타벅스는 Tall이 아니라 그란데를 팔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란데를 중간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란데가 가성비가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했을까요? 아니요, 기수에게 말해봤자 코끼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코끼리를 움직이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들은 고객을 바꾼 게 아닙니다. 그들은 비교 대상을, 즉 선택지를 바꿔버렸습니다. 스타벅스는 2가지 천재적인 일을 합니다. 첫째, 그란데보다 훨씬 더 큰 새로운 극단을 추가했습니다. 바로 벤티 사이즈입니다. 둘째, 가장 쌌던 극단인 숏 사이즈를 메뉴판에서 숨겨버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요청하면 주지만 여러분의 코끼리는 메뉴판에 없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스타벅스에 가서 메뉴판을 봅니다. 여러분의 코끼리가 보는 선택지는 이 3가지입니다. Tall, Grande, Venti. 자, 여러분의 코끼리는 극단을 피합니다. Tall은 너무 싼 것 같고 Venti는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중간 사이즈 주세요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란데입니다. 자,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질문의 답입니다. 여러분이 늘 그란데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순수한 자유의지라기보다 그란데를 거부할 수 없는 타협점으로 만든 스타벅스의 천재적인 선택 설계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시사점은 이것입니다. 고객이 무엇을 선택할지는 당신이 어떤 극단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2부의 마지막 3번째 무기입니다. 이것은 돈에 관한 아주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역시 카너먼과 트버스키의 고전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코끼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시나리오 1. 당신은 10만원짜리 콘서트 티켓을 미리 사두었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공연장으로 갔죠? 입구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티켓이 없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멘붕이 오죠? 다행히 매표소에 티켓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 지갑에는 현금 1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10만 원을 또 내고 티켓을 다시 사시겠습니까? 네, 산다 하시는 분? 아니요, 그냥 욕하면서 집에 간다 하시는 분?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아니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내가 미쳤어? 이 콘서트를 20만 원 주고 보게? 이런 생각이 들죠. 좋습니다. 시나리오 T. 자, 이제 다른 세상입니다. 당신은 10만 원짜리 콘서트 티켓을 현장에서 사기로 했습니다. 공연장으로 가는 길에 10만 원짜리 현금 한 장을 주머니에 넣어왔습니다. 공연장 입구 매표소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현금 10만 원이 없습니다. 길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멘붕이 오죠? 하지만 다행히 당신 지갑에는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카드로 10만 원짜리 티켓을 사시겠습니까? 네, 산다 하시는 분? 아니요, 그냥 집에 간다 하시는 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여러분의 선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수에게 한번 물어보죠. 경제학적으로 두 시나리오는 콘서트를 보러 가다가 1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선택은 왜 정반대가 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무기, 심적 회계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돈을 하나의 총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뇌는 돈에 꼬리표를 붙입니다. 마치 우리 할머니가 식비, 경조사비, 병원비 이렇게 돈을 여러 개의 봉투에 나눠 담는 것처럼 말이죠. 시나리오 1에서 우리는 콘서트 티켓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뇌는 10만 원 지출을 공연 엔터테인먼트 계좌에 이미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티켓을 또 사라고요? 그것은 공연 계좌에서 10만 원을 더 지출하라는 뜻입니다. 이 콘서트 하나에 20만 원을 쓰라고? 그건 너무 비싸. 우리의 공연 계좌가 거부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나리오 2에서는 우리는 현금 10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손실은 공연 계좌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기 재수 없는 날 잡손실 계좌로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공연 계좌는 아직 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표소 앞에서 10만 원을 내고 티켓을 사는 것은 여전히 10만 원짜리 합리적인 지출로 느껴지는 겁니다. 시사점 돈에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케터라면 고객에 어떤 계좌에서 돈을 꺼내게 할 것인지 설계해야 합니다. 연 60만 원짜리 구독 서비스입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고객의 부담스러운 목돈 지출 계좌를 열게 만듭니다. 대신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월 5만 원입니다. 이것은 통신비 관리비 계좌로 갑니다. 훨씬 저항이 적죠. 아니, 더 잘게 쪼개는 겁니다. 하루 1,600원입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값보다 싸죠?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이 60만 원이라는 지출을 목돈 지출이라는 굳게 닫힌 계좌에서 커피값이라는 매일 아무 죄책감 없이 비워버리는 그 계좌로 성공적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비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 모든 메시지가 낭비라는 꼬리표를 떼고 투자라는 신성한 꼬리표로 옮겨 붙이는 심적 회계의 기술입니다. 자, 2부를 마칩니다. 우리는 비교를 통해 가치를 판단하는 뇌의 특성을 봤습니다. 쓸모없는 미끼를 던져 비싼 것을 싸게 보이게 만들고 극단을 만들어 우리가 원하는 중간을 선택하게 만들며 돈의 꼬리표를 바꿔 지출의 고통을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개인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조종하는 더 강력하고 더 거부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즉 타인의 시선 속에 있습니다. 이제 3부 사회적 영향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부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우리의 코끼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하는 비교 대상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쓸모없어 보이는 미끼를 던져서 가장 비싼 옵션을 압도적인 거래로 둔갑시켰고 극단을 만들어 우리가 원하는 중간을 거부할 수 없는 타협점으로 설계했으며 심지어 지출의 꼬리표를 바꿔 붙여 돈을 쓴다는 고통 자체를 합리적인 투자로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전부 우리 개인의 뇌 속에서 나와 선택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조종하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더 거부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즉 타인의 시선 속에 있습니다. 이제 세부, 보이지 않는 손, 사회적 영향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집단 속에서 나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봅니다. 1950년대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아주 간단한 시력 검사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한 질문입니다. 저기 왼쪽의 기준선과 길이가 똑같은 선은 오른쪽 A, B, C 중에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B죠.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명백히 B입니다. 애쉬는 이 간단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 7명의 학생을 방에 모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그 7명 중에 6명은 애쉬와 미리 짜고 치는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만이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피험자였죠. 실험이 시작됩니다. 배우들이 차례대로 답을 말합니다. 물론 진짜 피험자는 7번째, 즉 마지막 순서입니다. 첫 번째 배우가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정답은 C입니다. 두 번째 배우가 말합니다. 네, 명백히 C입니다. 세 번째 배우 C입니다. 네 번째 배우 C입니다. 여섯 번째 배우까지 모두가 여러분의 눈에는 명백히 틀린 저씨를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두 눈은 정답은 B다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앞에 6명은 모두 정답은 C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신의 눈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6명의 집단을 믿겠습니까? 사회적 증거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무려 74%의 피험자가 4명 중 3명꼴로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고 집단이 말한 명백한 오답을 최소 한 번 이상 따랐습니다. 이 실험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틀리는 것보다 튀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손, 사회적 증거의 무서운 힘입니다. 이 사회적 증거의 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가 호텔에서 이 원리를 실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호텔 욕실에서 이런 카드 많이 보셨죠? 환경을 보호해 주세요. 치알디니는 이 메시지를 2가지로 나누어 객실에 배치했습니다. 메시지 1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타워를 재사용해 주세요 라는 도덕적 호소였습니다. 메시지 2는 이 호텔에 머물렀던 손님들의 75%는 타워를 최소 한 번 이상 재사용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카드가 타월 재사용률을 더 높였을까요? 숭고한 도덕이었을까요? 아니면 남들도 다 한다는 사실이었을까요?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메시지 2번째, 즉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사회적 증거 메시지가 환경을 보호하라는 도덕적 호소보다 훨씬 더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설득 메시지는 이것이 옳습니다가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설득 메시지는 남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베스트셀러, 실시간 판매 1위, 가장 많이 본 상품 97%의 고객이 만족한, 그리고 맛집 앞에 긴 줄, 이 모든 것이 사회적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이 튀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 당신만 빼고 다들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보내는 가장 강력한 넛지입니다.
여러분, 넛지는 거창한 마법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먼저 닿는 것을 재배치하는 일입니다. 자, N부터 갑니다. N, 노름 규범을 보이게 하라. 우리는 옳고 그름보다 보통과 다름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먼저 보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가까움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이 동네, 이 연령, 이 직무,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의 수치를 보여줄수록 코끼리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장면으로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결제 페이지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번 주 같은 업종 사장님들 72%가 연간 요금제를 선택했습니다. 수치 옆에는 작은 군집 아이콘과 업종명 배지. 코끼리는 숫자보다 무리의 표식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정직성을 잊지 마세요. 기간 모수 출처를 작게라도 명시합니다. 지난 30일 2184건 기준 이 투명성이 신뢰의 바닥을 깔아줍니다. 유저빌리티 마찰을 줄여라. 좋은 의도도 번거로움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코끼리는 귀찮음을 만나면 현재 상태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임무는 단 하나, 좋은 선택을 더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폼필드는 과감히 줄이기, 이름 이메일만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묻기, 주소는 자동 완성, 카드 정보는 스캔, 반복 구매는 원클릭 재주문, 여기에 시각적 마찰 제거, 버튼은 한 곳, 색은 한 가지, 선택지 순서는 가장 추천을 맨 앞에. 코끼리는 짧은 길을 택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깔아주면 됩니다. 작은 예요. 무료 체험 시작 버튼을 누르면 바로 체험이 시작되게 하되 상단에 남은 일수 카운트다운과 언제든 해지 가능을 함께 보여줍니다. 코끼리는 시작에 즉시성과 탈출의 안심이 동시에 있을 때 전진합니다. 디폴트 기본을 설계하라. 기본값은 조용하지만 가장 큰 힘을 가집니다. 사람은 바꾸기보다 그대로 두기를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고객에게 가장 이로운 옵션을 기본값으로 두는 것, 예를 들어 보안 설정에서 2단계 인증을 기본 ON으로 두되 톡을 하나로 OFF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구독에서는 월간, 연간 중 연간을 기본 선택하지만 바로 옆에 월간 선택을 또렷하게 둡니다. 강요가 아니라 부드러운 권유입니다. 기본값에는 설명 문구 한 줄이 꼭 따라야 합니다. 추천, 대부분의 사용자가 비용을 18% 절약한 설정입니다.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기본은 안전이라고 느끼고 기수는 언제든 바꿀 수 있음에 안심합니다. 두 존재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입니다. 가이드 목표를 표시하라. 하지 마세요보다 여기로가 강합니다. 사람의 시선은 선명한 대비, 미세한 움직임, 짧은 지시에 반응합니다. 그러니 마이크로 카피와 시선 유도를 설계하세요. 가입 첫 화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 업종 선택, 2 가게 정보, 3 첫 프로모션 만들기. 그리고 3단계 카드에는 희미한 펄스 애니메이션을 넣습니다. 코끼리는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버튼 복잡하게 여러 개 두지 말고 한 번에 한 선택만 보이게 하세요. 또 한 가지, 성공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기. 예시 보기를 클릭하면 실제 완성 화면이 미리 자리를 잡습니다. 코끼리는 목표를 본 뒤에야 움직입니다. 골대를 보여주세요. 이 에비던스, 증거를 붙여라. 사회적 증거는 말의 권위가 아니라 사실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좋아요보다는 리뷰 2184개, 인기보다는 재구매율 67%, 가능하면 시간성과 맥락을 같이 보여주세요. 지난 7일간 1204개 판매, 반품률 1.8%, 배송 평균 1.21, 이 세 줄이면 코끼리는 많이 팔리고 문제 없었다는 느낌을, 기수는 수치가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동시에 합니다. 증거는 근접성이 중요합니다. 제품 상세 맨 아래가 아니라 결정 직전에 위치시키세요. 장바구니 옆 결제 버튼 바로 위, CTA 아래 세 줄 요약 페이지. 코끼리는 마지막 순간에 안도를 필요로 합니다. 실무 적용 스크립트, 메시지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우리는 틀리는 것보다 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코끼리는 무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불안을 느끼고 남들도 한다는 신호에 안도합니다. 넛지는 그 본능을 악용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고객에게 이로운 선택을 더 쉽게, 덜 번거롭게, 더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디자인의 윤리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단 한 가지만 고르라면 이것부터요.
여러분의 제품 내 서비스에서 고객에게 가장 이로운 선택 하나를 기본값으로 바꾸고 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코끼리는 저항을 멈추고 앞으로 한 발 내딛습니다. 그리고 기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 이게 더 합리적이네. 하지만 사회적 영향력에는 사회적 증거보다 더 어둡고 강력한 힘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사회심리학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실험, 스탠리 밀그램의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입니다. 1960년대 밀그램은 나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라고 말했던 나치 전범들의 악의 평범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질문을 던졌죠. 평범한 시민도 권위가 부도덕한 명령을 내린다면 어디까지 복종할 것인가? 그는 학습과 처벌에 대한 실험이라고 속여 평범한 시민들을 모집했습니다. 피험자는 교사 역할을, 다른 참가자는 학생 역할을 맡습니다. 교사의 임무는 학생이 단어를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전압은 15V부터 시작해 틀릴 때마다 올라가 300V 극심한 고통, 400V 매우 위험, 마지막 450V에는 XXX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험이 시작됩니다. 학생은 전압이 올라갈수록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교사는 고통스러워하며 망설입니다. 저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나 못하겠어요. 그때마다 옆에 서 있던 흰 가운을 입은 냉정한 권위자가 차갑게 말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실험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말, 당신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계속해야만 합니다. 실험 전 밀그램은 정신과 의사들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몇 %의 평범한 시민이 450V XXX 버튼을 누를 것 같습니까? 의사들은 만장일치로 예측했습니다. 1% 미만, 오직 사이코패스만이 그럴 것입니다.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65% 3명 중 2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상대방이 죽은 것처럼 조용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흰 가운을 입은 권위자가 계속하라고 시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450V XXX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사점은 섬뜩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우리는 권위 앞에서 스스로의 도덕률과 판단을 정지시킵니다. 이 권위는 고객이 복잡한 결정을 내릴 때 느끼는 책임감의 고통을 덜어주는 가장 강력한 지름길입니다. 마케팅에서 여러분이 보는 의사 추천, 전문가 리뷰, FDA 승인, 노벨상 수상자 개발과 같은 모든 권위의 상징들은 제품의 품질을 논리적으로 증명한다기보다 고객의 코끼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가 이미 보증했습니다. 자, 이제 4부입니다. 오늘 배운 뇌 버그와 설계 무기들을 하나로 맞출 시간입니다. 1부에서 뇌의 버그를, 2부에서 비교의 무기를, 3부에서 사회적 무기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무기를 써야 할까요? 바로 소비자가 구매할 제품의 특성에 맞게 중심부 주요 정보 혹은 주변 정보 중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를 파악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정교화 가능성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고객이 메시지를 처리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요? 오늘 수업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첫째, 중심 경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냉철한 기수가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경로입니다. 고객이 여러분의 제품에 높은 관여 상태일 때, 즉 이건 나에게 아주 중요해 라고 생각할 때죠.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살 때, 보험을 가입할 때, 수천만 원짜리 B2B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입니다.
이때는 제품의 핵심 정보, 즉 스펙, 연비, 수익률 데이터, 강력한 농어가 중요합니다. 둘째, 주변 경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이야기한 우리 뇌의 90%를 차코끼리가 작동하는 경로입니다. 고객이 낮은 관여 상태일 때, 즉 별 생각 없을 때, 주의가 산만할 때, 무관심할 때죠.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고를 때, 마트에서 껌이나 샴푸를 고를 때입니다. 이때 고객은 논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상적이고 감성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제품의 주변 정보입니다. 광고 모델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디자인이 얼마나 예쁜가, 브랜드가 얼마나 유명한가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 주변 경로가 바로 우리가 배운 모든 휴리스틱과 편향이 작동하는 주무대입니다. 고객이 여러분의 메시지에 깊이 관여되어 있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선택 설계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리처드 탈러는 이런 주변 경로를 공략하는 설계 기법들을 너찌라고 불렀습니다. 금지하지 않고 옆구리를 쿡 찔러라. 저것이 그 유명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의 소병이 파리입니다. 남자 화장실 소병이에 파리 그림 하나를 그려 넣었습니다. 깨끗이 사용하세요. 조준 잘하세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파리가 너찌가 되어 조준 정확도가 80%나 올라가 청소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4가지 실전 너찌 팁입니다. 첫째, 기본값을 설계하십시오. 우리는 2부에서 현상 유지 편향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관성을 가집니다. 장기 기증을 신청하세요 라고 요구하는 국가보다 당신은 이미 기증자입니다. 원치 않으시면 거부하세요 라고 기본값을 설계한 국가의 기증률이 수십 배 높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자동 갱신 구독기, 바로 이 기본값의 무서운 힘입니다. 둘째, 마찰을 조절하십시오. 고객이 하길 바라는 행동의 마찰은 0에 가깝게 제거하십시오. 아마존의 원클릭 결제입니다. 반대로 고객이 하지 않길 바라는 행동에 마찰은 의도적으로 추가하십시오. 구독을 해지하려면 숨겨진 메뉴에 들어가 5단계를 거쳐 전화 통화를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선택을 눈에 띄게 만드십시오. 아무리 좋은 옵션도 코끼리의 눈에 띄지 않으면 선택받지 못합니다. 식단 관리자 캐럴린이 건강식품을 눈높이에 진열하는 것, 소병이의 파리 그림, 모두 행동을 유도하는 강력한 시각적 너찌입니다. 넷째,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십시오. 아까 본 호텔 타월 메시지 기억나시죠? 이 방의 다른 손님 75%가 타월을 재사용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은 지금 사회적 규범을 잘 따르고 있다 혹은 어기고 있다는 즉각적인 피드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강력한, 어쩌면 위험하기까지 한 도구들을 배웠습니다. 이 도구들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환경에서 고객의 행동에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구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 강력한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을 돕는 현명한 설계입니까? 아니면 고객을 속이는 비윤리적인 조작입니까? 이 두 가지 길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본질과 결과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차이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우리가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투명성, 그리고 의도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넛지와 조작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투명성은 우리가 고객에게 정보를 얼마나 솔직하게 제공하는지를, 의도는 우리가 고객에게 어떤 결과를 바라는지를 나타냅니다. 네오지는 리처드 탈러의 정의처럼 항상 선택의 자유를 명백히 보장합니다. 이는 고객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넛지는 강요가 아닌 부드러운 유도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돕습니다. 고객은 언제든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넛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넛지가 조작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고객이 원래 원하던 바, 예를 들어 더 건강해지기, 더 많이 저축하기, 그것을 더 쉽게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넛지는 고객의 장기적인 복지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들이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고객 중심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드지포 구두라고 부릅니다. 즉,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고객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넛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윤리적인 선택 설계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조작은 선택의 자유를 교묘하게 제한하고 정보를 숨기며 고객의 이익이 아닌 오직 설계자의 이익만을 위해 그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조작은 고객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그들을 기만하고 결국에는 고객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탈러의 그 정의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정의는 넛지와 조작을 구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며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할 원칙입니다. 이 정의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오지는 선택의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사람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 문장은 넛지의 본질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면서도 더 나은 결과를 향해 부드럽게 안내하는 것이 넛지의 역할입니다.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고객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 행동 경제학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고객은 항상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만을 내리는 것이 아니며 감정, 편향, 그리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러한 비합리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고객은 절대 가치를 모릅니다. 고객은 종종 어떤 선택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이득이 되는지 그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상대적인 가치나 즉각적인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받곤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절대 가치를 인지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고객은 남들을 따라합니다. 사회적 증거는 인간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하려는 경향은 매우 흔하며 이는 고객의 구매 결정이나 행동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고객의 이러한 비합리적인 행동이나 경향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 수백만 년간 진화해온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인지적 편향과 행동 양식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고객 행동을 예측하고 설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본성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100%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사용은 전적으로 우리의 윤리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지식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악용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부디 고객을 속이는 조작자가 아니라 고객의 더 나은 선택을 돕는 훌륭한 선택 설계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능력을 통해 고객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선택 설계의 윤리적 측면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십시오.